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하이엔드 라이프. 김희정 지음, 성우 이주봉 읽음. 오디오 시스템을 연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명이 생긴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밤 9시부터 대리운전을 나가 새벽 3시에 들어왔다. 오래 걸은 탓에 피로감이 몰려와 바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손님은 신도시 외곽까지 가는 취객이었는데 술을 마시게 될 줄 모르고 차를 가져왔다며 미안해했다. 신도시 외곽의 벌판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는 자꾸 다른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그 길이 아니라고 간섭하는 차주 때문에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가 겨우 찾아갔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나니 나올 차편이 마땅치 않았다. 대리 셔틀버스와 찜질방은 코로나 이후 사라져버렸고 광역버스도 빨리 끊겨 집으로 돌아올 길이 막막했다. 허허벌판에 24시간 해장국집 따위도 있을 리 만무했다. 파주라는 지명만 보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콜을 받은 게 잘못이었다. 나는 2시간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젖은 솜처럼 무겁고 고단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있는 가로등이 미처 닿지 않는 방에 어두컴컴한 천장을 쳐다보던 나는 그날이 바로 이명이 생긴 지 1년이 되었다는 걸 알아챘다. 결혼기념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이명이었다.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외출해서 돌아와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옆방에서 나는 잡음인 줄 알았다. 내 방엔 소리가 날 물건이 없었다. 텔레비전도 없고 작은 냉장고는 부피에 비해 소음이 큰 데다 계란만 4개 남은 터라 사흘 전부터 전원을 빼놓았으며 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오디오는 2년째 케이블조차 연결하지 않아 소리가 날 리 없었다. 아무리 살펴도 방 안 어디서도 소리가 날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누워있던 방 안을 살피며 소리를 추적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는 소리는 풀벌레 울음 같기도 했지만 전자파에 소리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자연음과는 확연히 달랐다. 벽으로 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며칠 전 문을 열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청년의 방에서 나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그런데 귀를 대고 숨을 참을수록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급기야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마치 머리를 둘러싼 자기장 같은 게 있어 그곳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이명입니다. 의사는 더 검사해볼 것도 없다는 듯 단정했다. 그런데 귀 속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머리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내 상식으론 이명은 귀에서 들리는 것이지 머리 밖에서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명은 원인도 많고 증세도 다양합니다. 실제 귀에서 들리는 건데 머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환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의사는 몹시도 단호한 사람이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소리는 더 커졌다. 처음엔 실보다 가는 구리선의 흔들림처럼 약하던 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젠 수백 가닥의 선들을 한 통 속에 모아놓은 것 같았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치료법도 딱히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이비인 후과도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가 커지니 상대적으로 청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유난히 예민하고 박던 귀가 요즘은 이명의 데시벨보다 2배쯤 떨어진 것 같았다. 몇 년간 가구처럼 방을 차지한 채 소리도 내지 않고 있던 오디오가 왜 하필 그날 아침 눈에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나는 갑자기 오디오를 연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새삼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174cm의 내가 누우면 발이 삐죽 나오는 1인용 회색료와 딸이 쓰던 분홍색 차렵이불, 그리고 목디스크 환자용 경추베개가 1년 내내 퍼져 있는 방 안은 여유 공간이라곤 손바닥만한 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트지가 들뜬 3단 서랍장과 2인용 전기밥솥, 작은 냉장고로 둘러싼 세로벽에 비해 가로벽은 오디오 시스템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그리고 CD 플레이어와 LP 턴테이블, 괴짝만한 스피커까지. 방 안의 가장 멀쩡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디오는 누가 봐도 이 작은 방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와, 이게 다 뭐래요? 이 방으로 이사 올 때 짐을 실으러 온 용달 기사가 쌓아놓은 오디오 세트를 보고 나를 다시 쳐다보며 내뱉은 말이었다. 묵묵부답의 내 완강한 태도에 짧은 한숨을 내쉰 그는 하나하나 담요를 둘러 이 옹색한 방에 조심스럽게 옮겨주었다. 이사 비용을 받은 후에도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팔면 제법 돈이 될 것 같은데. 이사 비용을 5만 원이나 깎은 내 잘못이었다. 그의 시선이 짙은 밤색에 흠 하나 없고 그릴까지 완벽한 빈티지 스피커에 꽂혀 있었다. 유난히 크고 묵직한 스피커였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오디오 케이블과 스피커 선들을 연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모두 한데 모아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모아두었다. 서랍이 가득 차고 넘쳐 한참 동안 정리한 후에야 겨우 들어갔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아니, 오디오를 값으로 따진다는 건 내겐 불경한 일이었다. KBS 오디오북. 내가 처음 오디오를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집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집에 처음 들인 오디오니 우리 집 것이었지만 아무려나 나는 내 오디오라 불렀다. 오랫동안 소원했었고 내가 제일 많이 들었으며 먼지가 앉을 새도 없이 매일 닦고 광을 냈으니 어머니는 내 오디오라 해도 그저 웃기만 했다. 조금은 씁쓸한 미소였으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전축을 갖고 싶다는 내 소원은 무척 오래되었다. 서울로 이사온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옆집 제만네 집에서 처음 전축을 봤을 때부터였다. 가구인 줄만 알았던 그것을 제만은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자바라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밀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안에서 튀어나왔다. 둥근 턴테이블 위로 검은 LP 레코드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제만이 전원을 놓고 바늘을 들어 반짝이는 검은 레코드판 위에 놓았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경건해 보이는 손길과 달리 소리가 찌직하고 나더니 갑자기 노래가 들렸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나민수의 애수의 소야곡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제만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라디오도 아닌 이 커다란 서랍장 같은 곳에서 음악이 들리다니. 내 시선은 바늘이 돌아가는 검은 레코드판에 고정되었고 한 면이 다 돌아가도록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저 검은 판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 걸까?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도 전축을 갖고 싶다는 맹렬한 욕망을 품게 된 것이. 그때까진 내가 본 음향기기라곤 시골 마루 기둥에 매달려 있던 작은 스피커에서 드라마 광복 20년이나 장소팔 고춘자의 만담을 들려주던 동네 라디오와 나무 상자 안에 작은 스피커가 들어있던 진공관 라디오, 그리고 도시락만한 배터리를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전부였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끼고 살던 내게 전축은 신세계였다. 시간 맞춰 틀지 않아도 언제든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나는 맹렬히 입을 다시며 검은 레코드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고 반짝이는 레코드판은 끝나지 않을 듯이 계속 돌았고 가는 바늘엔 먼지들이 솜털처럼 뭉쳤지만 노래는 끊이지 않았다.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 신경 쓸 새도 없이 나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레코드판만 바라보았다. 마른 침을 자꾸 삼켜서 더 목이 말랐다. 밖에서 딱지치기 결승전을 하자는 제만의 성화에도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외출해서 돌아온 그의 엄마가 마음대로 전축을 켰다고 야단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자 나는 팝 음악에 빠졌다. 그러나 여전히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벗어나지 못했다. 베개 옆에 라디오를 당겨놓고 안테나를 최대한 뽑아 이리저리 돌리며 비틀즈와 비지스, 사이먼과 가펑클의 잡음 섞인 노래들을 귓속에 꽂아 넣었다. 말단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나와 동생의 학비를 대는 것도 힘에 겨워 전축을 살 여유 따윈 생각지도 못했다. 사실 아버지에게 전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장안의 화제라던 드라마를 엄마는 어쩌다 제만 내서 보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몹시 싫어했다. 서울로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결국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마련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도 전축은 텔레비전 다음이나 생각할 수 있는 사치품일 뿐이었다. 학교에서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반 아이들 3분의 2가 다 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전축이 있다며 손을 번쩍 드는 몇몇 아이들을 볼 때면 부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텔레비전을 산 이후로 라디오는 내 독차지가 되어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라디오로 노래를 듣지 않고 가수들이 나오는 쇼쇼쇼의 시청자가 되었다. 나는 혼자 라디오를 끼고 이불 속에 들어가 매일 밤 심야 방송을 들었다. 때론 그걸 듣기 위해 하교 후에 1시간씩 미리 잠을 자두기도 했다. 언젠가 내 전축을 가질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아버지는 새로 산 텔레비전을 미처 3년도 누리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시민아파트 203호 여자가 7군데나 개오야를 하다가 도망가 사람들이 잔뜩 몰려온 날, 203호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고불고 하던 남자와 여자들이 밤이 되자 그 집 안방을 차지하고 현관문도 닫지 않은 채 누워있는 걸 지나가며 슬며시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다. 아버지가 동해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옆집 제만네 전화로 걸려왔다. 전화가 없던 우리는
가끔 쟤만 집에 가서 급한 전화를 받곤 했다. 월남 치마도 갈아입지 못한 엄마와 쟤만 엄마가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나와 두 여동생은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초조하게 엄마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밤늦게 돌아온 쟤만 엄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뇌혈관이 터져 쓰러졌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화장해서 소나무 숲에 뿌리고 온 날도 텔레비전에선 어김없이 쇼쇼쇼가 방영되었다. 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남인수의 노래가 특집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E S O D O 북 그해 겨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나는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처음으로 광화문에 가서 LP 레코드를 샀다. 라이선스 음반은 너무 비싸 에비로드 사진이 흐릿한 흑백으로 인쇄된 비틀즈의 복사판을 한 장 사서 품에 안고 돌아왔다. 그날도 쇼쇼쇼를 하는 날이었지만 아버지가 떠난 이후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막내 동생은 아직도 만화 영화를 보았고 엄마는 남의 집에 파출부로 일하러 다니느라 집에 돌아오면 쇼쇼쇼를 볼 시간도 없이 잠들었다. 나는 어쩌다 친척들이 와서 주는 돈을 알뜰히 모아 레코드판을 한 장씩 사 모았다. 코수염을 깎지 않은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의 앨범은 무려 라이선스 레코드를 샀다. 마침내 LP 레코드가 15장이 되었을 때 내게도 전축이 생겼다. 전축은 엄마의 석 달치 월급이었다. KBS 오디오북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은 엄마와 나의 인생 행로를 급회전시켰다.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쓰기 한 달 전에 떠난 아버지로 인해 나는 상업고등학교로 진로를 틀었다. 상고를 졸업하면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는 담임의 적극적인 충고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빈소에 조문을 왔던 담임은 우리 집 형편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집안의 장남인 내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나는 상고 원서를 쓰고 와서야 엄마에게 마치 월급 봉투라도 들이밀듯 그 사실을 말했다. 누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 했어? 엄마는 비명이라도 내뱉든 야단을 쳤으나 한편으론 빠르게 스쳐가는 안도의 표정마저 숨기지는 못했다.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더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알뜰하게 살림하는 게 자신의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엄마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갑자기 자식들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49제가 지나자 엄마는 쟤만 엄마가 소개한 한강 건너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로 파출부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에게 유난히 힘든 일이었다. 아무래도 다른 일자리를 구해봐야겠다. 그 집은 나와 여동생 또래인 남매가 있는 집이라고 했다. 내 새끼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엄마와 쟤만 엄마의 대화를 잠결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바람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년 후,
마루도 없이 작은 방 2개가 전부인 시민 아파트가 철거되었다. 몇 해 전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후 서울의 시민 아파트를 전부 안전 진단한 결과 우리 아파트 역시 철거가 결정되었다. 철거된 아파트 대신 뽕밭을 없애고 만들었다는 잠실과 구로동의 수출산업공단 입구에 있는 15평짜리 시형 아파트를 추첨해서 준다고 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공단 입구를 원했다. 공단 가까이 가면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었다. 소원대로 공단 입구로 이사 온 지 보름 만에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공단의 전자회사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공단 입구 게시판엔 늘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다. 나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가끔 공단으로 가서 구인 광고판을 골똘히 들여다보곤 했다. 플라스틱 사출 견습공, 식사 제공. 구인 광고 앞에 서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등록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저 사출 공장이 내 자리가 아닐까. 나는 어두워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갈라진 입술을 뜯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형 아파트 바로 옆으로 난 공단으로 가는 길엔 아침이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출근을 했다. 전날 잔업을 하고도 아침이면 허옇게 뜬 얼굴로 줄지어 공단으로 들어가는 내 또래의 남녀들. 간혹 나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얼굴들도 보였다. 아침마다 나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든 채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공단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도로를 전부 차지하고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센 강물을 역류하는 작은 물고기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 전자부품을 조립하거나 납땜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너희를 공장에 안 보내는 게 내 목표다. 아무 생각 말고 공부나 해. 내 속을 뚫어본 듯 엄마는 어느 날 저녁 동생들과 나를 불러서 다짐했다. 엄마의 몸엔 어느새 전사처럼 긴장감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러나 긴장된 몸은 언제부터인가 자꾸 코트로 가려져 버렸다. 나는 가져오기 싫은데 주방장을 나눠줘야 해서. 나 혼자 못하겠다고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KBS 오디오북 엄마는 식당에 나간 지 2달이 조금 지난 후부터 난데없이 출근길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늘 간단한 점퍼에 바지를 입고 다니던 엄마는 언제 그런 옷을 산 것인지 헐렁한 코트를 입고 제법 큰 가방도 메고 다니기 시작했다. 낯선 엄마의 가방 속엔 크림 수프와 마른 멸치, 소시지 따위들이 들어있었다. 아니, 엄마는 가방에 다 못 넣은 것들을 허리에 두른 후 헐렁한 코트로 몸을 가리고 다녔다. 식당 여자들은 당번을 정해 재료를 빼낸 후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집에 모여 그것들을 나누었다. 가장 질 좋고 양 많은 건 키 크고 몸집도 거구인 주방장의 몫이었다. 또 일부는 정문 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서치라는 몸수색을 하는 경비원들 앞으로도 돌아간다고 했다. 일본 전자회사와 제휴해서 수출품을 만드는 공장은 남자 경비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몸을 일일이 더듬는 검색이 퇴근 때마다 철저히 시행됐다. 엄마는 서치 때마다 치욕감을 느낀다 했지만 어디나 구멍은 있는 모양이었다.
식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엄마는 40kg를 겨우 넘기는 몸에 커다란 코트 가득 먹을 걸 숨기고 걸음걸이마저 뒤통수럽게 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은행원이 되기 전에 먼저 공돌이가 되고 싶었다. 날이 더워져도 벗지 못하는 코트가 보기 싫어서 나는 엄마가 퇴근해 돌아와도 내다보지도 않았다. 엄마 역시 퇴근 때 내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엄마가 가져온 수프와 소시지를 별세계 음식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어느 날 엄마는 먹을 거 대신 전축을 들고 왔다. 앰프와 LP 레코드 플레이어가 한꺼번에 붙어있는 일체형 전축이었다. 전자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회사라서 시판용은 아니었다. 회사가 어렵다며 석 달치 월급 대신 이걸 줬어. 팔아서 돈으로 쓰라는데 이걸 어디 가서 파나?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내가 전축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아니, 전축도 없으면서 그동안 사 모은 음반이 꽤 여러 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였지만 우선 급한 건 동생들과 나의 학비였다. 엄마의 월급으론 겨우 굶지 않을 만큼의 생활이 가능했다. 그런 형편에 나 역시 엄마가 들고 온 전축을 산뜻 반길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도 밀린 등록금 때문에 담임한테 불려갔던 것이다. 네 형편은 안다만 그래도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봐라. 대학을 포기하고 오는 학교니만큼 나만큼 가난하지 않은 아이도 드물었지만 그래도 담임은 성적이 좋은 내게 배려를 해주었다. 나도 알아볼게요. 엄마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알아볼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담임 선생한테 가서 전축을 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전축은 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채 한 달이나 방구석에 방치돼 있었다. 박스를 뜯어서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누군가에게 팔려가야 했으므로 박스를 헐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운 좋게도 동네의 중학생 과외를 시작했다. 엄마와 같은 식당에 다니는 동료의 옆집 아이라는데 반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해서 10등만 올려주면 좋겠다는 게 그 애 엄마의 목표라고 했다. 나는 2달치 선금을 받아 밀린 등록금을 내고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내고 온 날, 엄마는 방구석에 있던 전축 박스를 풀었다. 판 좀 가져와 봐라. 처음 플레이어에 걸어본 음반은 비틀즈였다. 처음 샀던 해적판을 첫사랑처럼 품고 있던 나는 엄마와 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첫 바늘을 올려놓았다. 지글거리는 잡음이 섞였지만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경쾌하게 튀어나왔다. 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엄마 역시 알전구가 켜지듯 잠시 환해졌다. 나는 눈물을 참느라 콧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른 사람에게 전축을 팔 재주는 엄마도 나도 없었지만 만약 팔렸다면 나는 어쩌면 학교를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을 꼬박 세워 한 번도 틀어보지 못한 음반들을 샀던 순서대로 반복해서 들었다.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가 실린 음반은 휘어져서 노래가 늘어지고 바늘이 파도타기라도 하듯 굴곡을 넘으며 소리를 재생했다. 그마저도 싫지 않은 나는 파도타기라도 하듯 몸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전축은 나뿐만 아니라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이라
내 친구들은 물론 동생들의 친구들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 엄마는 아는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내게 노래를 틀어보라고 했다. 남인수 좀 틀어봐라. 네 아버지가 좋아한 노래잖니. 나는 전축이 생긴 후 유일하게 엄마를 위해 남인수의 음반을 사왔다. 엄마의 석 달치 월급 대신 듣는 노래였다. 엄마는 여전히 몸에 오이지나 카레 가루를 두르고 다녔지만 나도 그 즈음엔 그것들을 체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모두 엄마가 가져온 전축 덕분이었는지도 몰랐다. 더운 날에도 긴 코트를 입은 엄마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KBS 오디오북 오디오 동호회 사이트는 여전했다. 10년 만에 들어갔는데 내 계정은 죽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였다. 로그인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습관처럼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감각으로 아이디와 비번을 차례대로 입력했다. 자신의 오디오 세트를 소개하는 창이 가장 먼저 뜨는 것도 변함이 없었다. 맨 위에 뜬 링크를 클릭했다. 낯선 아이디의 자작 오디오 소개였다. 은퇴 후에야 평생 꿈꿨던 오디오를 만들어봤다는 사연이었다. 스피커가 투박해 보였다. Q&A도 여전했다. 광속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빈티지 오디오를 듣고 있었다. 오디오 장터로 들어가 보니 더 신기했다. 마치 시간이 비껴간 듯 사람들은 40년도 넘은 오디오를 사고 팔고 있었다. 아니,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탓에 빈티지 오디오는 가격이 서너 배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종들을 검색해보았다. 스피커는 잘 내놓지도 않지만 나오면 바로 팔린다는 글이 보였다. 앰프 역시 10년 전보다 3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나는 가격만 대충 훑어보고 얼른 로그아웃을 했다.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듯 긴장했다. 한때는 집보다 더 안락함을 느끼던 곳인데 이젠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당근마켓에 오디오를 모두 내놓았다. 앰프와 스피커, CD 플레이어와 턴테이블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한꺼번에 내놓았다. 차마 오디오 동호회 장터엔 내놓을 수 없었다. 아니, 이 기기들을 내놓으면 내 아이디와 기기들을 알아볼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나는 비교적 익명성이 보장되는 당근마켓에 기기들을 내놓았다. 오디오 중고장터에서 본 가격보다 조금씩 다 내렸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채팅이 왔다. 안녕하세요. 귀한 것들 갖고 계시네요. 청음할 수 있을까요? 채팅을 본 순간 나는 아열했다. 오디오 거래는 누구든 청음이 필수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다. 오디오를 팔기 위해선 누군가 이 방으로 와야 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판매를 철회합니다. 나는 얼른 답변을 남기고 바로 판매 취소를 눌러버렸다. 누구도 들인 적 없는 방이었다. 더구나 저 거창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이 방의 풍경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그러진 내 삶을 내보이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나는 은행원이 되었다. 시중은행의 말단 직원이 되었는데 엄마는 고시 합격이라도 한 줄 아는지 식당 동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상을 차렸다.
늘 뜨거운 김이 나는 주방에서 물에 불고 불에 그을린 여자들이 그날도 저마다 먹을 것을 두른 몸으로 우리 집에 모여서 소리내 웃으며 밥을 먹었다. 밥상엔 식당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멸치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직접 사온 재료들로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상을 차렸다. 소고기를 넣은 잡채와 조기조림, 닭볶음탕 등이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가장 거창한 상이었다. 엄마는 마치 공장에서 먹을거리를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는 사람처럼 티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교복 대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또래의 남녀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과 나는 다른 신분이 된 것 같았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주파나를 튕기는 은행원은 기름때를 묻히고 철근을 옮기거나 납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기분을 갖게 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에 힘을 준 채 싸구려 넥타이를 휘날리며 공단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의 얼굴이 유난히 납처럼 파리해 보였다. 나는 감옥을 탈출한 탈옥수처럼 그들 곁을 빠르게 거슬러 지나갔다. 누군가 뒷덜미를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할까봐 초조했다. KBS 오디오북 두 번째 오디오가 생긴 것은 25살 때였다. 22살에 만난 여자는 3살 연상의 동료 은행원이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원이 된 그녀는 나와 입사 동기였다. 여자는 만난 지 1년이 지나자 주말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다녀오곤 했다. 원피스를 차려입고 앞머리에 스프레이를 잔뜩 뿌리고 결혼식에 다녀온 여자는 그때마다 우울한 표정이 되곤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그녀가 행여 결혼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워 눈치만 살폈다. 그녀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역시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반과 1학년인 여동생들과 잘 어울렸다. 나와 함께 음반 서너 개를 연달아 들어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지만 돌아갈 땐 우울한 낯빛을 슬쩍슬쩍 보이기 시작했다. 몇 학번이세요? 그녀의 친구들은 가끔 내가 상고를 졸업한 은행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묻곤 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내가 대학을 졸업한 줄 아는 건지도 몰랐다. 혹시 그녀가 나를 대졸로 소개한 것은 아닐까? 처음 몇 번은 친구들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나중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 졸업생이라고 말한 건 아닐까? 아니, 적어도 상고를 졸업한 말단 은행원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녀를 의심했다. 3살 더 어려. 그녀가 곤란한 얼굴로 얼버무리는 사이 내 얼굴은 점토처럼 굳어갔다. 만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선을 보라고 한다고 고백했다. 내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왔지만 나는 그녀의 친구들 이외엔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나와 동갑이라는 여동생조차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불륜의 남자처럼 숨겨진 존재였다. 솔직히 나 자신 없어. 어느 날 만취한 그녀가 울면서 중얼거렸다. 싸구려 오디오밖에 가진 게 없는 당신을
도저히 집에 소개할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 반응이 너무 뻔한데 어떡해. 내 카나는 명백한 부도덕이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부도덕.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친구가 소개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은행을 그만두었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남자라고 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3단 분리 컴포넌트 오디오를 12개월 할부로 샀다. 참혹하게 무너진 신전을 버텨낼 기둥이 필요했다. 튜너와 카세트 데크, 턴테이블이 모두 분리되어 있는 하이파이 오디오. 나는 작은 아파트 거실 전면에 오디오 선반까지 사서 기계를 진열하고 그동안 모은 LP 음반 100여 장도 나란히 꽂아두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알루미늄 케이스의 3단 분리 컴포넌트는 앰프 출력에 따라 2개의 바늘이 예민하게 흔들렸다. 그때마다 내 몸을 긁고 지나가는 바늘 끝에 이슬 같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난 어느새 그걸 즐기고 있었다. 나는 오직 오디오 속에서만 살아있었다. 퇴근 후 매일 음반 하나씩을 꺼내 앞뒷면을 모두 듣고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다시 꺼내 알코올 묻힌 융으로 닦고 또 닦은 후 클래식과 팝, 영화음악, 가요 등 장르를 분리한 후 견출지에 번호를 붙여 정리했다. 앨범 커버 뒷면엔 구입 날짜와 장소는 물론 짧은 단상이 적혀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녀가 선물로 준 것도 10장이 넘었으나 나는 차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앨범의 제일 뒷면에 끼워두었다. 15평 시형 아파트 거실의 절반을 차지한 하이파이 컴포넌트 시스템은 불을 꺼도 반짝반짝 빛났다. 지문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디오와 음반들. 나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음반을 닦고 또 닦으며 보냈다. 오디오 이외에는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던 시간들이었다. 미안하다. 술에 취해 돌아온 밤, 엄마는 내 방에 와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다시 오디오를 바꾼 것은 결혼 이후였다. 35살. 나는 동료의 소개로 만난 증권회사 직원과 결혼을 했다. 여상을 낳은 그녀는 생활력이 강해서 결혼할 때 17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대출금이 부담돼 나는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그녀는 둘의 월급 절반 이상을 대출금과 이자로 지출하면 된다며 집을 사자고 했다. 그때까지도 엄마에게 봉투째 주던 월급이 그녀에게로 가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막내는 유일하게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오디오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내와 내 시선은 좀처럼 겹치지 못한 채 어긋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오디오 탓이라는 듯 기계를 바꿨다. 처음 바꾼 것은 스피커였다. 오디오 동호회에서 오래 눈팅을 한 결과 나는 오디오의 계보를 꿰게 되었고 오디오필 5년 차라는 사내가 내놓은 JBL 스피커를 직접 청음한 후 차에 실어왔다. 그 후 스피커와 어울린다는 빈티지 마란츠로 리시버를 바꾸었고 영국산 CD 플레이어와 일본산 턴테이블도 새로 장만했다. 모두 오디오 잡지를 보고 얻은 정보들이었다. 내가 오디오에 빠져있는 사이 아내는 주식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은 31평짜리 아파트였다. 그녀의 계산대로면 5년만 알뜰히 저축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굳이 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희망에 적당히 묻어가면 어쩌면 뜻밖의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그 즈음 CD로 바뀐 음반을 부지런히 사모았는데 잡음 하나 없이 쨍쨍한 음질이 중산층을 향한 아내의 욕망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LP 음반은 더 이상 발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나는 부지런히 CD를 사모았다. 딸아이가 태어난 기념으로는 아내 몰래 거금을 들여 리시버를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로 바꾸었다. 그러고 나니 스피커가 격에 어울리지 않았다. 다시 프리앰프의 최고의 매칭이라는 탄노이 스피커를 들였다. 하이엔드 오디오들은 비로소 제 짝을 만난 듯 깊고 풍부한 소리를 냈다. 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아내는 앰프를 바꾼 것도 알지 못했다. 아니, 오디오 따위는 아무려나 상관이 없었다. 증권회사 사원에겐 금지된 주식 거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식을 시작한 그녀는 오디오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혼 5년 차에 아내는 결국 31평 아파트로 집을 옮겼다. 퇴근해서도 아내는 주식 시세를 분석하느라 바빴다. 증권회사 총무부에 근무하는 그녀는 마치 애널리스트 같았다. 주식 시세에 빠져있는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에,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음악에 빠져 지냈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서 키워진 아이는 주말에나 한 번씩 손님처럼 집에 다녀갔다. 그녀가 선물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주식으로 모든 것을 날릴 때까지. 크게 어긋나버린 동거는 계속되었다. KBS 오디오북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 밤 11시가 지나도 아내가 오지 않아 나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을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잘못 눌렸는지 몰라 다시 그녀의 번호를 확인했지만 똑같은 멘트가 반복됐다. 휴대폰을 바꾼 모양이라 생각하고 나는 전에 쓰던 CD 플레이어의 커버를 뜯어냈다. 오래된 CD 플레이어는 트레이가 가끔 말썽을 부렸다. 고무벨트가 늘어날 때 생기는 흔한 증상이었기에 며칠 전 주문한 고무벨트와 픽업을 새로 교체했다. 오디오 동호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보니 다행히 CD 플레이어가 작동했다. 전원을 놓고 새로 놓은 CD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묵직히 내뱉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갈비뼈 사이를 바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직접 공연에 가서 들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였다. 예술의 전당 무대 뒤쪽 좌석을 겨우 구해 공연 내내 뒷모습을 보며 연주를 들었다. 그의 몸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리는 자켓 뒷면의 주름과 언뜻 비치는 근육의 움직임이 앞모습보다 더 역동적으로 음을 전달했다. 아니, 인간의 진실은 뒷모습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앵콜 때 그가 돌아앉아서 연주를 해주는 팬서비스 덕에 내겐 최고의 음악이 된 곡이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이 사라방드로 넘어간 직후였다. 장모의 번호가 뜨며 전화기가 울렸다. 장모는 건강도 좋지 않지만 처가에 대면대면한 내게 좀처럼 전화를 걸어오는 일이 없었다. 박서방, 소식 들었는가?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장모에게 되물었다. 무슨 소식이요? 빨리 전화를 끊고
음악을 계속 듣고 싶었다. 아이고, 그년이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쳤네. 장모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선물 옵션이라고 했다. 같은 금융권이어도 은행에서 오랫동안 총무부 일만 한 나는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아내가 주로 한 주식이 리스크가 큰 선물 옵션이라 했는데 나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아는 것이 없었다. 주식이 하락하는 바람에 선물은 물론 주식을 담보로 샀던 깡통 계좌까지 모두 그야말로 깡통이 되었다고 했다. 아니,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물론 처남과 처제가 맡긴 돈까지 모조리 선물에 투자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글쎄, 그년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외국으로 도망갔다네. 필리핀으로 갔다는 것만 알고 나도 더 이상은 모르네. 자네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 장모는 원망이 섞인 말투를 숨기지 못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CD가 다 끝날 때까지 수리할 때 썼던 드라이버와 교체한 픽업과 벨트 따위를 치우고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옷장 안이 헝클어지고 장롱 옆 빈 공간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보이지 않았다. 필리핀은 딸이 유학을 가 있는 곳이었다. 아내는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필리핀으로 보냈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낸 아이는 아내의 친구 집에서 지내는 홈스테이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음 날 아이는 엄마가 그곳으로 왔다고 내게 메일을 보내왔다. 그녀는 어느새 그곳에 작은 집도 한 채 사두어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보냈다. 집을 팔고 퇴직금을 받아 아내가 진 빚을 갚았다. 은행의 대출금만 겨우 갚고 나머지는 파산 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는 모든 짐을 버리고 오디오만 챙겨서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숨어들었다. 결혼한 막내 여동생의 아이를 봐주며 함께 사는 어머니가 고마울 뿐이었다. 그날 밤 오히려 후련해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비로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관속처럼 작고 어두운 방에 오디오와 함께 있으니 나의 동굴 속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 오히려 홀가분했기 때문이다. 이명이 심해지면서 내가 듣는 소리는 점점 제한되었다. 늦은 밤 술 취한 손님의 대리운전을 할 때마다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 나는 몇 번이나 되묻고서야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다. 취한 손님들이 짜증을 냈지만 그들은 곧 잠에 빠졌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 깨지 않았다. 가로등이 도열한 밤길을 달릴 때면 나는 홀로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분이 들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명은 외계의 신호인 양 더욱 선명했다. 이 세상과 다른 층 위에서 오직 나 홀로 듣는 소리는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보다 생생했다. 나는 3단장 서랍을 열어 오디오 케이블과 스피커 선들을 모두 꺼냈다. 케이블 단자들은 윤기를 잃었지만 성능이 달라질 건 없었다. 케이블을 하나씩 닦아 연결하고 전원을 콘센트에 꽂고 앰프의 볼륨을 줄였다. 꼭 10년 만이었다. 숨을 깊이 내쉰 후 가만히 파워를 눌렀다. 프리앰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바늘이 흔들렸다. 바늘의 움직임을 따라 온몸의 솜털이 육모처럼 일어났다. CD를 놓고 앰프의 볼륨을 서서히 올렸다. 첼로 소리가 방 안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담요라도 두른 듯 노곤해졌다. 나는 당근마켓의 어플을 켰다. 며칠 전에 채팅창이 남아있었다. 혹시 아직 괜찮으면 청음하러 오시겠습니까? 기기를 아껴줄 분께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한자 한자 정성껏 문자를 보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이 왔다. 네, 고맙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방의 주소를 찍어 보냈다. 나는 차마 없애지 못하고 있던 최초로 산 비틀즈 LP와 가장 아꼈던 바흐의 CD를 꺼내 차례대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온몸을 활짝 열어 음악을 깊숙이 빨아들였다. 첼로음이 몸속 실핏줄 사이사이까지 안개처럼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소리가 유영하듯 몸 안을 훑고 다녔다. 얼마나 지났는지 문득 소리가 그쳤다. 나는 그제야 꿈에서 깬 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몸 안을 채우고 있던 음악이 한꺼번에 정수리를 통해 빠져나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외계의 신호 같은 이명이 숨어있던 용병들처럼 때로 몰려왔다. 세상의 어떤 음악도 침범할 수 없는 소리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비로소 알몸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근육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은 지금 테마 소설집 선량하고 무해한 휴일 저녁의 그들에 실린 단편소설 하이엔드 라이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김희정 작가의 하이엔드 라이프는 40대의 홀로 사는 남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오디오 시스템을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하이엔드라 함은 최상, 최고급의 의미를 갖고 있죠. 화자는 집을 팔고 퇴직금을 받아 아내가 진 빚을 갚은 뒤 파산 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짐을 버리고 오디오만 챙겨 폐인처럼 숨어 살면서 대리운전을 하는 신세입니다. 이런 그에게 이명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외계의 신호인 것처럼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보다 생생한, 오직 그이에게만 들리는 선명한 현실의 고음으로 말이죠.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아무리 현실을 감싸려고 해도 이명은 숨어있던 용병들처럼 때로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고 싶었던 오디오라는 위로마저 그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김희정 작가는 1994년 문화일보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 시작했습니다. 출판된 책으로는 소설집 도둑개, 그 남자의 방, 내 눈물을 믿지 마가 있고, 장편소설로는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속의 사막, 유령의 시간을 펴냈습니다. 유령의 시간으로 제2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주봉이었습니다.